그래가지고 헐버트 박사도 실패하고 이스만 청년도 실패를 하고.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 학교에서 연구가 지금 아직 미진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책에는 조금 썼습니다. 정치 외교학 그쪽 전공하는 분들이 이걸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힘 있으면 나중에 또 하겠는데, 이게 1차 역할입니다. 처음으로 황제의 사명을 받아서 처음 간 거. 헐버트 박사가 헤이그 특사로 가서 그 두 번째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알려졌어요. 근데 오래전에는 헤이그 특사하면 이상설, 이준, 이정 국내에서 보낸 국내 한국인 세 사람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 역할로 보면은 헐버트 박사가 또 하나의 특사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역할뿐만 아니라 헐버트 박사에게 준 위임장이 있어요. 요거는 헤이그 특사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준 위임장하고 내용은 같아요. 안에 사람 이름만, 여기는 헐버트, 또 하나 3인에게 준 거는 이준, 이상설, 이준, 이유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이 발굴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세, 요 찍힌 어세는 지금 국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여러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어떻든 이거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 저도 그 물품을 이렇게 좀 그 고궁박물관에서 심사해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것이 요즘 막 들어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가서는 헤이그 특사를 보내야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밑도 끝도 없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곳에 이런 걸 보낼 수 있고 보낼 수 있다고 믿은 근거가 뭐냐? 원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는 두 번째 열려서, 첫째는 1899년, 두 번째는 1923년에 러일전쟁 이전에 러시아에서 발의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왜 러시아가 발의했을까요? 니콜라 2세가. 유럽 각국에 비해서는 러시아가 약해. 다 군비 경쟁을 해. 러시아가 떨어져.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제일 취약하죠. 그러니까 니콜라이 쪽에서 먼저 제안해가지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조정을 하고 군비도 축소하고 뭐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비 축소 뭐 이런 거야.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중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법규를 갖다 제정하자. 이게 이제 제2차 이제 만국 평화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를 갈 수 있게 된, 가겠다고 하는, 또 갈 수 있다고 본 동기는 만국 평화회의의 제안국은 러시아고 주최국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주최하게 된 장소를 거기를 고른 거는 국제법의 창시자 그로티우스가 태어난 나라가 거기예요. 그래서 아마 국제적 합의에서 그쪽으로 다 정한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계속 초청을 했고 주최국은 네덜란드에서 계속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시라. 이쪽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운데 그거 가겠다. 오고 간 공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갔고, 두 번째, 러일 전쟁 직후에 한일의정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상 요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일본한테 편을 제공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반대급부로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황실의 안정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내용이. 그런데 그해 연말에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거는 앞에 한일의정서에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황실의 안녕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조약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본이 이제 그 절차상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거 폐기하지 않고 그냥 을사늑약을
강요했는데 이거 황제가 또 사인을 안 했어. 그게 어떻게 돼?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물고 들어가서 국제 무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일본이 약속 위반이다. 또 우리는 황제는 서명도 안 했다. 대신들 협박했다. 자, 그러니 만국평화회의라는 곳이 뭐 하는 데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아니냐? 그럼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여기서 다뤄달라. 그래서 이제 사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또 헐버트도 전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했고, 특사 3인 이상설은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의정부 참찬이었어요. 대신들 회의를 다 소집하고 뭐하고 연락하는 그 책임자야. 그리고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아. 또 이상설 선생이 또 이제 을사늑약 체결한 다음에 민영원 선생 자결하고, 민영원 선생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게 안 됐어. 민영원 선생은 자결하고, 이상설 선생은 종로 거리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혼절했는데, 그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서 싣고 가서 한 두어 달 정양하다가 이제 살아나는데, 그거는 백범일지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이준 이 양반이 같이 가게 된 거는 아주 열혈하네요. 또 우리나라 최고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최초 이제 평리원 검사를 해서, 그 어디에 저쪽에 정동 쪽에 그 평리원이 있었죠. 와세대에 쭉 잠깐 갔었는데 뭐 정규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왔으니까, 당시 그 서양의 법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수용되어 오는데, 조정 관료들 중에 조항구 같은 사람도 약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법에 대해서 많이 서술하고 있고, 뭐 기호흥학회나 이런 잡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법, 민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이준 선생은 상당히 앞서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이휘정은 아관파천 직후 그 고종이 이범진을 언제 일본한테 피습당해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공사로 보내면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범진이고, 데려가가지고 미국에서 3년. 그 다음에 주유럽 주재공사로 해가지고 또 파리에서 3년. 나중에 주로 공사로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서 3년 하다 보니까 영어, 불어, 러시아를 익힌, 그때가 한 10세에서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제 10대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대변인 역할은 이휘정이 하고, 여러 가지 기본 그 대장 노릇은 이상설 선생이 하고,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헐버트 박사가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905년에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 만날 때 사이드에서 헐버트 박사가 또 이렇게 움직이듯이 헤이그 특사 당시도 똑같아요, 구조가. 이게 고종이 항상 대외 어떤 그 특사나 무슨 기밀 사절들을 볼 때면 꼭 투 트랙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번에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갔는데 러시아가 외면하죠. 아니, 초청한다고 해놓고 네덜란드도 또 외면해. 사전에 다 이미 협의가 된 거죠. 왜? 러일 사이에는 외문고 문제로 이미 타협이 됐었어요. 제1의 러일 협약. 그러다 보니까 주체국인 러시아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외면하고, 또 영미야 뭐 물론 그 일본을 그때 당시 지지했으니까, 한국 사절이 가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다른 나라는 어딘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네덜란드가 등을 돌린 거. 말이 안 되죠. 오라고 해놓고 갔더니 등을 돌리니까. 근데 그 사정을 여기서 알 수가 있나? 헐버트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워싱턴에 갔을 때 활동했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 그래서 헐버트 박사는 미국도 비난하고, 이게 문명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조미조약 이것도 지켜라. 또 이제 이휘종이나 또 이상설, 이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준 여사는 하도 분격해가지고 현지에서 병이 생겼어요. 과로이기도 하고 연세도 제일 많아요.
그게 이제 뭐 과로하면 여기 뾰루지 같은 게 나죠. 그게 이제 이게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 그거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뭐 옛날에 한간에는 뭐 할복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그 저기 신문에도 약간 그 비슷한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많이 과장된 거고 과장해지는지는 제가 보기엔 이상서 선생이 조금 약간 쇼맨십이 있지 않았나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고 분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시고 결국 이상설, 이위종, 이준중에 이준 선생이 현재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치르고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주로 가기 전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다 가요. 이승만도 만나고 뭐 안창호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만주로 가서 주로 역할하죠. 그 다음에 이위종 선생도 이범진 공사의 아들인데 이범진 공사는 나라 망할 때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남긴 공사관의 여러 가지 재산을 연해주에 있는 이범윤, 최재형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고서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살 길이 없으니까 철도청 직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요청을 해서 원래 부인은 러시아 귀족의 아내인데 연금이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귀족들이 몰려났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굳은 일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붉은 군대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상도 선생은 1917년에 우스리스크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헤이그 특사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누가? 헐버트 박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일제하에 문필 활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최근에 그 김동진 선생이라고 저 헐버트 박사 기념회 회장이신 분이 좋은 책을 썼어요. 뭐 한국은 다시 깨어나리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이전에 신봉영 선생님이 또 거기 협회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 초대 회장을 지내셨더라고 보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신봉영 선생님께 차라리 부탁드리게 더 좋아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들여다보다가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까 이제 러일전 정당시하고 헤이그 특사 거기에서 이제 외교나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좀 드러났어요. 어쨌든 그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한글은 세계 최고의 언어다. 영어보다 훨씬 낫다. 두 번째,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이런 발명품. 또 금속활자. 이런 것을 갖다가 발명하고 창제한 이런 나라다.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이게 거듭해서 나오는데 이분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은 낙화했지만 문명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다. 조선 말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스스로는 청나라의 구석도 있고 물산이 빈약하고 너무 오랜 동안 간섭을 받았죠. 그래서 문명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 다음에 전통문화와 창조성이 뛰어난 가능성이 많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사람들은 순박하고 유교 질서 속에서 충효 예절을 많이 강조했죠. 또 농업 중심의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장점과 우수성을 잘 모르는 나라. 가능성은 많은데
위기가 소침해 있고 뭔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 깨어날 수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와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평생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나중에 독립운동에까지 이렇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일자에 여러 가지 이제 서재필 박사를 만나고 3.1운동 이후에 특히 그 다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나서 이제 2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는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관심이 달라졌죠. 이때 헐버트 박사하고 이성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러한 협회를 만들어서 한미협회라든지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언론 활동, 잡지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한국을 갖다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고 하다가 안 먹혀 들어가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여론이 확 바뀌고 하면서 이승만도 힘을 얻고 헐버트 박사도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1942년에 그런 큰 행사를 벌이게 되는데 그 행사의 영향이 바로 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좀 더 이제 외교사적으로 더 접근해 봐야 되는데 큰 구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방을 맞이했고 헐버트 박사는 미국의 뉴욕 헤럴드나 이런 신문사 기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우수한 민족이고 정말 앞으로 문명국으로서 많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옛날에 타고로 시인이 우리에 대해서 동방에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그런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가면 돌아오시기 어려울 텐데 이 노구에 그때 86세였어요. 그랬더니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를 구할 건 1906년에 더 패싱 오브 코리아 그 뜻은 대한제국의 멸망 혹은 신봉년 선생이 최근에 번역한 대한제국의 멸망이고 그 이전에 탕구당에서 나온 책에서는 대한제국사 서설 혹은 이런 형식으로 또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1906년이니까 패싱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지금 기울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영문으로 미국에서 써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책을 편찬해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는 결국은 한글을 갖다가 띄어쓰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쓰도록 주식영, 서재필 이런 분과 협조해서 우리 한글 사랑한 거, 한국의 아리랑 체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서양의 음료를 맞춰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옛날 문화, 전통, 역사 이런 걸 잘 체계화해서 서양에 소개하고 또 한국인들의 어떤 장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멸시하고 한민족을 갖다가 내려다볼 때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한국을 위해서 노력한 이것은 정말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인물이고 또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장례식은 어디서 했어요? 정동 옆에 있는 서울시 의회 있죠? 옛날에 부민관이라고 됐고 국회의사당으로도 한때 쓴 적이 있죠? 거기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이제 그 묘소를 정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묘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 48년, 49년 얼마 안 돼서 어떻게 6.25 전쟁이 일어났죠. 뭐 사회는 혼란하고 이렇게 비명을 못 썼어. 그리고 한 50년 이거 모르고 흩어지고 저도 가보니까 엉망으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우리 저기 뭐 국군 장병들 6.25 때 희생된 분들도 그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었으니 외국인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질서가 갖춰지고 이제 체계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발의한 것이 한 몇 년 됐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묘비를 써서 그 개막식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신봉영 선생님 그 앞에서 맨 기조 그 강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감회가 새로웠고 헐버트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늘 연락을 줬어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안개 낀 장충단공원 노래를 부르는 배호 가수의 그 추모사업회 또 회장이야. 그럼 묘하게 저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데 어떻든 뭐 기이한 인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아는 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또 6.25 때 정말 그 장군들, 미국의 장군들, 유엔군들도 참여해서 희생한 분들, 그리고 아들들, 또 미국에 유수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런 재학 중인 학생들도 와서 전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모두가 다 인류가 없다면 그거 아마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가. 또 거기에 먼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